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단순하게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책 사유를 문제 삼아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면접 교섭하는 문제,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 다툼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뭘 청구를 하든지 재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거나, 만약에 배우자와 협의가 돼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뭐 재산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해서 그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재산 분할 청구라는 거는 이혼의 성립에 따라서 이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혼 소송도 하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 청구만 하는 경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보통 재산 분할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같이. 근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혼도, 상대방이 사망해버리면 이혼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이혼도 종료되는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혼 성립에 따라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소송도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냥 상속이 되는 거네요? 남아있는 그렇죠.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재산 분할은 이제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해서 뭐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뭐 부동산을 뭐 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넘겨줬다 해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걸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충분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죠. 청산하는 네.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증여세는 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가능하죠. 얼마든지. 음, 우리가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부분이 우리가 유책 배우자 있잖아요. 네.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 분할해달라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 보네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기 때문에 네. 그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유책 배우자는 그러면 어떻게 페널티를 받나요? 그것은 우리가 위자료 청구를 하잖아요, 그죠? 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청구는 별개거든요. 별개의 권리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은 그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고 또 재산 분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그 재산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고 실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의 협력, 감소 방지, 정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결혼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남편 특유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같이 벌었는 걸 가지고 네. 또, 그 재산이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혼인 중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남편의 단독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보면 두 사람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네. 한 명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더라고요. 네, 공동명의로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퇴직금 있잖아요. 네. 퇴직금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령했거나 시기나 이제 액수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하는 채무 있잖아요. 네. 빚.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는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그 채무를 빌려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에 썼다든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썼다든가, 뭐 자녀의 교육비에 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빚 또는 빚, 그러니까 채무죠. 채무는 네.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몰래 도박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를 진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부부 명의로 하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의 형제들 명의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제3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은 됩니다. 근데 증거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전에 이제 그 부동산의 그 출처, 자금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명의 신탁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약정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네. 반반씩 나누는 건지 재산 분할의 네. 시기나 뭐 비율 방법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 절차를 거치거든요. 네. 아파트라든가 대지라든가 뭐 산 이런 부분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인을 통해서 그 가액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일 거냐? 네. 전업주부로 전혀 경제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못 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보통 이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면 거의 50%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반이 되겠죠, 그죠? 네. 5년 이상일 경우.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심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혼인한 지 5년 이상 정도 되면 한 5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할 때 그 지분을 나눠 가질 거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이 있으면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2분의 1 지분을 네가 가지고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이러면 또다시 복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툼이 생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죠? 네. 또 경매에 넣어서 환가에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격 대상 얼마를 주고 뭐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거의 한 8, 90% 정도는 소송 과정에서 합의 조정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합의 조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거의 한 10% 내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 간의 그렇군요. 다툼이. 그런 네. 경우에는 금액이 법원에서 클수록 판결을 다툼이 클 것 같아요. 꼭 어떤가요? 그렇진 않아요. 사소한 데 굉장히 목숨을 걸더라고요, 보면. 아, 그래요? 근데 이 재산 분할을 보면 나는 뭐 10원이라도 네. 저 사람한테 뜯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과연 이 두 분이 같이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네, 안 좋은 감정이라서 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끝으로 이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을 먼저 해서 이혼이 되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가능한 게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네. 재산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간이 있네요. 예, 그렇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사실혼하고 본거하고 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사실혼이라는 거는 혼인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혼인의 실체도 있는 부분이고 단지 네. 혼인 신고만 하지 않는 게 사실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혼인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혼 파기가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하고 본거는 달라요. 근데 이제 사실혼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청구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사실혼이냐 아니면 동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또한 또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뭐 가족들과 같이 뭐 찍은 사진이 있다든가 또는 뭐 같이 뭐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뭐 플랜을 짰던 나름대로의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법률 상담에서 5위 안에 드는 주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